안녕하세요. 팔순의 노인이 아주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 며느리 옆에서 도와주기로 해서 적을 테니 재미없을까 걱정 마시고 저의 사연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끔찍하고 대환장할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며느리가 끔찍한데 왜 제 옆에서 사연 쓰는 걸 며느리가 도와주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제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주세요. 초특급 반전으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 하나를 낳고 오순도순 잘 살았어요. 자식을 하나 낳았더니 제 몸이 약해져서 둘째를 갖지 못해 외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하며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귀하게 키웠습니다.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고 방황이나 일탈은커녕 사춘기 때도 매우 온순하고 착하게 지냈어요. 훌륭한 성품은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였고 부모인 저희를 끔찍하게 아낄 정도의 효자였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아들에게 하나 주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키였습니다. 저나 남편은 키가 160이 안 되는 단신이었는데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의 키는 163cm였답니다. 성장기 때 저희 부부를 닮지 않길 바라며 우유를 엄청나게 먹였는데도 유전자의 힘을 뚫지 못해 평생 작은 키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아들은 작은 키가 콤플렉스여서 여자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고 심하게 긴장을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숫기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이 30이 되도록 모태솔로로 지냈어요. 부모로서 아들을 보면 키만 작을 뿐 다른 건 모두 완벽해 보였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괜찮은데 왜 애인을 사귀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해 있더군요. 텔레비전에서 남자의 매력에 대해 말하는 걸 보았는데 키가 180 이하면 루저라고 말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키가 작으면 인생 실패자라며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부의 여자만 그런 거겠지 하며 아들에게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 저와 남편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소개팅이자 선 자리를 매주 마련했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아들을 한 번 보고는 연락을 끊어버리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의 단점은 외적으로 보이는 키뿐이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이에 아들은 많이 서글프고 힘이 들었는지 술 취해서 들어온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아버지, 나 키 크는 수술할까 봐요. 돈은 저한테 있으니까 그냥 허락만 해주세요. 무엇이요? 시방 키 크는 수술을 하겠다고? 세상 천지에 그런 수술도 있단가? 그럼 엄마, 세상엔 없는 수술이 없어요. 얼굴만 고치는 세상이 아니라 몸도 고치는 세상이라고요. 다리뼈를 어떻게 해서 뭘 집어넣고 하는 건데 1년은 걷지도 못한다네요. 흠이 다리를 쪼개서 무엇을 집어넣느냐 삼시가. 부모가 물려준 몸을 그렇게 손대는 것은 도리가 아니오. 이 애미가 널 쬐깐하게 낳긴 해줬지만 넌 퍼펙트한 멋이마요. 나가 낳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주 착하고 거시기한 멋이마란 말이오. 그게 다리를 조사쁘고 못을 집어넣는 수술 이야기는 다시 너의 입구녕에서 뽑지 말라고. 아, 엄마. 나 여자한테 매번 차이는 이유가 이 작은 키 때문이라고요. 이 새병 다리로는 절대 장가를 못 간다니까요. 눈깔이 삔 여자나 나를 만나줄 텐데 세상의 여자들은 다 눈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씨방 뭐라 씨부렸냐? 너그 아버지 키가 159요. 나가 너그 아버지랑 결혼했으니까 내 눈가리가 삔 것이여? 이놈 새끼가 안 되겠네.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요즘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씨들이 눈이 죄다 높아서 나 같은 키는 어필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키 크는 수술 할게요. 아들은 간절하게 키 크는 수술을 허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위험한 수술을 시켜줄 수 없었어요. 수술하면 168이 된다고라? 너 지금 키가 163인 게 5cm 크는 거요? 삼시가
163이나 168이나 극이서 극이여. 나아가 5cm 넘는 깔창 사줄란께 그거 신발에 넣고 신고 다녀. 그리고 머리를 그렇게 내리지 말고 하늘 위로 승천시켜서 조금이라도 크게 보이게 하란께. 아들은 까칠하게 방으로 들어갔고 몇 날 며칠 동안 키 크는 수술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수술을 할 거면 저희 얼굴을 안 볼 생각을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금세 수술 같은 건 포기했고 깔창을 12cm짜리 사서 신발에 깔고 다녔답니다. 머리도 높이 세우고 다녀서 많이 커 보였어요. 제 눈에는 아주 멋지고 잘생겨 보이는데 왜 이런 아들에게 여자가 붙지 않는지 아이러니하고 속이 상했네요. 아들은 30대 중반까지 여자를 사귀어 보려고 소개팅을 100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단 한 명도 아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답니다. 하루는 카페에서 여자와 말이 잘 통해서 연락처도 주고받고 다음 데이트 약속도 했다네요. 그런데 카페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여자가 경악하며 주랭랑을 쳤답니다. 그리고 문자로 초등학생과 걷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다네요. 그 말을 듣고 속이 얼마나 상하던지, 여자들 지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아들을 무시하는 건지 무척이나 화가 났답니다. 그렇게 여자들에게 매번 차여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한 아들은 언젠가부터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했어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며 독립까지 했답니다. 저와 남편도 아들이 이성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들의 선택대로 살아보라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각광받는 직원이었어요. 일도 잘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1000대 기업에 드는 큰 회사에 다녔어요. 나이 40이 넘어서는 차장이 되었고 5년이 더 지나서는 부장까지 달아서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효자에 능력 있고 돈도 잘 벌고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이런 남자가 흔하지 않은데 늦은 나이가 되도록 여자 한 번을 사귀어 보지 못했답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이 40이 되었을 때부터 여자 사귀어라 장가가라 라는 말을 일절 하지 않았어요. 여자 없다고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 아들 혼자서 재밌게 잘 살기를 바랐죠. 그렇게 며느리를 볼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47의 아들이 본가에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키가 아들보다 크고 쭉쭉빵빵해 얼굴도 예쁜 여자가 아들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크게 반갑지 않았어요. 이유는 예비 며느리의 옷차림과 화장이 마치 술집 여자를 연상케 하는 복장이었거든요. 가슴이 절반이나 드러난 옷에 허벅다리를 죄다 내놓고 들어오는데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남편은 아예 시선을 천장에 두고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도 보지 않았답니다. 아들은 아가씨의 손등에 뽀뽀를 하며 소개를 했어요. 엄마, 아버지, 이쪽은 내 사랑이자 결혼할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리라고 해요. 개소리. 이름도 못 같은 게 겉모습과 찰떡이더라고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내 좋은 면이 있겠거니 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아가씨가 섹시하고 아름답구만. 우리 아들은 어떻게 만났단가? 아, 제가 친구들이랑 술 먹고 돈이 없어서 집에 못 가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오빠가 대신 술값을 내줬어요. 그때 연락처를 주고 받았는데 오빠가 저한테 반했다지 뭐예요? 하여튼 이놈의 인기는 언제쯤 식을 줄 모르겠네. 하여튼 그 다음부터 오빠가 연락해서 공짜 술을 여러 번 사줬어요. 그러다 우리 둘이 만취해서 모텔에 가고 말았어요. 어머, 너무 야했나?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는데 우리가 아주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예비 며느리는 개소리라는 이름답게 개소리를 늘어놓더군요. 이런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47년 동안 모태솔로로 살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속이 쓰라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런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벌써부터 팔불출 같은 말을 하더군요. 맞아, 설이야. 우리가 그날 밤을 같이 보내면서 천생연분인 걸 깨달았지. 자기 그때 나 같은 남자는 처음이라고 했잖아. 기억나? 그럼 그때 너무 좋아서 눈깔이 빙글빙글 돌아갔다니까. 오빠, 우리 조금 있다가 모텔 콜? 당연히 콜. 47년 만에 처음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밤일이 잘 맞아서 좋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총각이지만 철딱선이 없는 이런 술집 여자 같은 여자와 연애를 한 것도 모자라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미치겠더라고요. 제 남편은 며느리의 민망한 옷차림에 시종일관 천장만 보고 있었고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한숨만 픽픽 쉬었습니다. 저희가 기뻐하거나 축하한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아들이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우리 소리 예쁘죠? 나랑 띠동갑이에요. 나한테 과분한 여자죠. 우리 벌써 혼인신고를 했는데 잘했죠? 뭐라고 했단가? 너 지금 혼인신고라고 했냐? 네, 소리가 빨리 내 호적에 올라가고 싶다 해서 화끈하게 혼인신고했죠. 이제 결혼식만 하면 돼요. 엄마, 아버지, 저 장가 보내주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저희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들끼리 혼인신고를 해버린 건 물론이고 며칠 전에 며느리가 아들 집에 들어가서 동거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 와서 반대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모든 물은 엎질러졌으니 며느리를 예쁘게 봐주고 받아주기로 결론을 내렸답니다. 또 아들이 침을 질질 흘리며 저렇게 좋아하는데 찬물을 뿌리며 호적의 며느리 이름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혼하라고 할 수 없기도 했으니 아들 내외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네요. 니들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니 우리가 웃자겠냐? 그래, 잘했다. 축하한다.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 그럼 상견례를 빨리 해야겠구나. 네, 안 그래도 처가에 벌써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를 보시고 환대를 해주셔서 기분 좋게 밥 얻어먹고 왔어요. 아들이 입에 귀에 걸린 채 며느리 얼굴과 절반 이상이 드러난 가슴을 보며 해벌쭉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인사를 마치고 떠났을 때 남편과 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이 역시 며느리를 산티나고 푼수 같고 반란 까진 것 같아서 벌써부터 걱정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7의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니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고 예비 며느리에게도 분명 좋은 점이 많을 것이니 믿어보고 결혼식을 치르자고 했답니다. 그 말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요즘 여자들은 다 저렇게 하고 다니리라 믿으며 며느리를 제 마음속에 넣고 말았답니다. 며칠 뒤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크게 놀라고 말았어요. 사부인의 옷차림이 며느리와 비슷한 겁니다. 나이 7순이 다 되어가는데 가슴 라인이 보이는 상의와 미니스커트에 반짝이 스타킹, 그리고 킬힐을 신고 나왔답니다. 진주와 금을 치렁치렁하게 귀와 목, 손목에 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성격인 건지 사부인과 며느리의 겉모습을 저렇게 하고 다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상견례장에서도 애꿎은 천장만 올려다보며 헛기침만 연거푸했고요. 어색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대충 하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테이블 밑으로 발로 장난을 치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철없어 보이고 한심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 녀석이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후자의 마음을 부풀려서 이 결혼이 정말 잘하는 거라 주문을 걸면서 애써 웃었습니다. 사돈들께서 따님을 정말 이쁘장하고 허벌나게 잘 키우셨어요. 보기만 해도 배부르시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얘는 나를 빼다 박아서 미모 하나는 끝판왕이라고요. 이 서방이 전쟁에 무슨 공을 세웠는지는 몰라도
아마 나라를 한번 구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야 저 키에 저 외모에 우리 딸을 어떻게 데려가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서방이 너무 쬐깐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는 데다 돈까지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허락해줬어요. 아, 네. 그럼 애들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디로 마련하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벌써 골라놨다던데 강남에 있는 메이커 아파트로다가 말이에요. 아,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서방이 우리 딸을 데려가는 조건으로 우리 부부한테도 아파트 한 채를 해줘야 해요. 내가 말해놨었는데 들으셨죠? 네? 강남 아파트도 처음 듣는디 사돈 내 집을 사준다고라? 사돈 집을 왜 제 아들이... 어머 이봐요 사돈. 내 딸이 대가들보다 12살이나 어려요. 그리고 인물을 보세요. 누가 손해보는지. 이렇게 잘난 여자랑 결혼하려면 응당 처갓집에 말뚝에 절을 하다 못해 말뚝박을 집까지 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남편은 하도 황당해서 잠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사돈은 혼수까지 저희 쪽에서 해야 한다며 자기들은 밥숟가락 하나 하지 않고 시집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상천외한 생각을 왜,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부끄럼 없이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며느리 이름대로 아주 개소리 그 자체였어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의 옆구리를 콕콕 찔러서 눈치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딸 가지고 장사하시려나 본데 사람 잘못 보셨단게요. 강남 아파트에 사돈네 집까지? 그리고 혼수랑 예단도 하지 않겠다구라? 누굴 지금 개 호구로 보고 있나? 개소리 하지 마시오. 개소리 어머님. 이에 사돈이 놀라며 뭐라고 짓거렸는데 두 귀를 막아버리고 식당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따라 나왔고요. 그러자 아들이 성급하게 뛰쳐나와 저희 부부 앞을 가로막았어요. 엄마,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저 장가 안 보내줄 거예요? 이 바보 호구 자식아, 네가 어디가 못났다고 처갓집까지 갖다 바치면서 결혼하겠다는 거요? 너 어디 모자라니? 빙신이야? 엄마, 나 모자라요. 이 키에 어떤 여자를 만나겠어요? 소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예요. 저 여자 놓치면 저 죽는 그날까지 혼자 살 거라고요. 됐어. 그냥 헤어져. 차라리 외국 여자 알아봐서 결혼해. 그게 훨씬 낫겠다고. 엄마, 저는 매매혼은 싫어요. 소리랑 연애 결혼을 하고 싶다고요. 이 화상아, 넌 지금 매매혼보다 더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바보 등신 멍청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여. 아주 그냥 간이랑 세게까지 갖다 바치지 그러냐. 나 이 결혼 죽어도 허락 못한게. 정 결혼이 하고 싶으면 이 엄마 아버지를 등지고 혼자 알아서 혀.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저희 앞길을 터주더군요. 남편과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저희 부부의 재산을 몽땅 뽑아버리려고 하니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어요. 아들놈이 계속 연락이 없어 진짜 저희 부부를 등지고 결혼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아들이 집에 찾아와서 사돈과 잘 이야기를 했다며 자기가 강남의 신혼집과 혼수의 절반만 하기로 했다며 사돈 집을 사주는 건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답니다. 아들은 그 정도면 양보해 줄 수 있지 않냐며 자기 외모에 12살이나 어리고 예쁜 신부를 무슨 수로 또 만날 수 있겠느냐며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엄마, 저 장가 보내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소리랑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 테니까 믿어주시고 손해보는 결혼이라 생각 마시고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좋으냐? 개소리인지 캬를 그렇게 사랑하냐? 어휴, 그래, 해라.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산다는데 우리가 별 수가 있겠냐? 정말요? 감사해요, 엄마. 진짜 저 잘 살게요.
부모님한테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빨리 안겨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신혼집과 혼수 절반을 해주기로 하고 아들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들은 모아둔 돈이 꽤 많아서 저희 부부가 절반만 도와주면 되었어요. 그래서 강남에 20억 상당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고 그 안에 혼수를 절반 채워줬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사돈내외가 제 불같은 성격을 알고 있어 심기를 건드리지는 않더라고요. 말 같지 않은 요구를 하면 바로 상을 엎어버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조용히 자리를 끝냈답니다. 얼마 뒤 47의 아들이 35의 며느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찌나 좋아하고 기뻐하던지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싸우지 않고 잘 살 것 같았어요. 남편도 며느리가 조금 발랑 까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색안경을 끼고 본 것 같다며 앞으로는 예뻐하고 보듬어 주자는 말을 했답니다. 한 달 동안은 아들 신혼집에 가지 않았어요. 괜히 신혼을 방해할까봐 잠시 내버려 뒀다가 2개월 차에 신혼집을 찾아갔어요. 며느리가 직업이 없으니 살림을 좀 가르쳐 주려고 준비를 단단히 해서 갔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이 열렸는데 며느리가 빤스만 입고 나왔어요. 누가 볼까봐 며느리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현관 안으로 밀었습니다. 새아가, 너 옷은 걸치고 있어야지. 이게 뭐냐? 가슴통을 내놓고 뭐 하는 것이오? 아이고, 술 냄새. 너 어제 술 마셨니? 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마셨어요. 어제 친구 생일이어서 한잔하고 들어왔어요. 속 쓰려. 어머님, 저 해장국 좀 끓여주세요. 그동안 저는 조금만 더 잘게요. 뭐요? 결혼한 지 한 달 된 새댁이 술 퍼마시고 외박을 했다고? 너 방에 들어가지 마라. 내가 오늘 교육 좀 해줘야겠으니까. 교육이요? 어머님이 무슨 선생님이세요? 몰라. 해장국이나 빨리 끓여주세요. 교육이고 뭐고 속이나 풀고 하자고요. 그러더니 문을 닫고 들어가더군요. 기본 예의가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어른 앞에서 옷까지 훌렁 벗고 싸가지 없이 말하는 애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인간다운 면은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이지 산티나는 무식한 애였습니다. 저는 뭐가 홀렸는지 일단 해장국을 끓이고 며느리를 불렀답니다. 먼저 밥이라도 먹이고 식자지를 하려고 마음먹었죠. 얼른 묵어라. 그거 먹고 나랑 집 청소 좀 하자. 여기가 어딜 봐서 신혼집이여. 개판 5분 전인 게 꼭 호랩이 여럿이 사는 집 같다. 싱거워. 어머님, 소금 좀 주세요. 뭐시여?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듣긴 한 거요? 그리고 내가 호구로 보이니? 국 끓여달라, 소금 달라, 시애미가 만만하냐 이 말이여. 어머님, 소리를 지르려면 노래방 가서 지르세요. 여기 아파트는 방음이 잘 안 돼요. 그저께도 오빠랑 침대에서 한바탕 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올라왔다니까요. 애들 키우는 집이니까 이상한 소리를 내지 말라면서요. 나 참, 내가 내 집에서 밤일도 못하나 생각해보니까 괘씸하네? 씹어먹을련. 정말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더군요. 사돈이 제 아들에게 전생에 나라를 구했니 어쨌니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놈이었나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며느리에게 별 거지 같은 소리만 듣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하튼 며느리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살림을 같이 치우려고 하는데 2년의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하고 바로 나가려고 하더군요. 기막힘의 연속에 황당함의 연타였습니다. 너 지금 못 오냐? 어디 가는 거요? 저 오늘 약속 있어요, 어머님. 오늘 오신 김에 집 좀 깨끗이 치우고 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비밀번호 1818이니까 누르고 알아서 들어와요. 저 낮에 자야 하니까 깨우지 말고 우렁각시처럼 알아서 치우고 가라고요. 아셨죠? 저 나갑니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벌써 사라졌답니다. 분노로 치를 떨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아들을 생각하며
신혼집을 치워주고 반찬까지 만들어 놓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애들 신혼집에 찾아오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2번 왔다간 암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아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제가 찾아가지 않아도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신혼초라 좋은 건 알겠는데 마누라가 늦은 밤까지 술 퍼먹고 다니는 걸 통제하지 못하고 지내는데 아무런 화가 나지 않나 봅니다. 에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둘이 알아서 살게 내버려 주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신혼 3개월 차가 되자 아들 녀석이 혼자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무룩한 얼굴로 한숨을 습관처럼 내쉬면서 들어왔어요. 왜 한숨이여? 네 처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다면서 왜 울상으로 들어오고 지랄이야? 넌 엄마 아버지 안부가 궁금하지도 않더냐? 손가락이 부러지기라도 한 거여? 엄마, 죄송해요. 결혼해서 3달 동안 마누라랑 맨날 싸우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괜히 어두운 목소리로 전화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싸워? 왜? 결혼 전에는 단점 하나 보이지 않더니 이제 슬슬 콩깍지가 벗겨지고 있는 것이요? 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섣불렀고 어리석었어요. 어리고 예쁜 것만 보고 제 인생을 걸고 결혼했는데 완전 제멋대로예요. 늦게까지 술 먹지 말라는 이 한 가지만 부탁했는데도 절대 들어먹지 않아요. 집에서 살림도 다 제가 하고 있어요. 회사 다녀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까지 해서 바치고 있다니까요. 엄마, 제가 진짜 바보 천치였어요. 부모님 말씀 듣고 생각을 달리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걸 이제 알았냐? 허유, 난 모른다. 네가 선택한 마누라니까 알아서 데리고 살아. 아들은 한숨을 연거푸 쉬더니 저에게 집밥이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마누라한테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하고 사는 꼴이 하도 불쌍해서 잔소리는 그쯤에서 그만하고 주방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죄다 해주었습니다. 이윽고 아들은 눈이 뒤집힌 채로 신나게 밥을 먹었네요. 우와, 이게 얼마만이야? 제가 엄마 밥을 얼마나 그리웠는 줄 아세요? 진짜 이런 밥을 매일 드시고 살아온 아버지가 부럽습니다. 연병하고 자빠졌네. 지랄 말고 싸게 처먹고 가라. 엄마, 우리 가족끼리 여행이나 다녀오는 거 어때요? 제가 이번 주 금토일 쉴 수 있는데 제가 제주도라도 모셔갈까요? 왜? 네 마누라랑 마주치기도 싫은 것이여? 그렇게 좋아 죽더니 이젠 주말에 피신하려고 이 부모를 이용하려는 것이냐고? 아니에요. 제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한 번도 가지 않았으니 효도 좀 해보려고 한 거예요. 가서 콧바람이나 쐬고 돌하르방이나 보고 오자고요. 아들은 근심이 그득한 얼굴로 여행을 가자고 졸라댔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금요일은 빨리 찾아왔고 저희는 대충 짐을 꾸리고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제주도에 와보니 기분은 좋더군요. 아들은 잠시 며느리를 잊고 실실 웃으며 여러 관광지에서 저희 부부의 사진을 실컷 찍어주고 맛집도 찾아다녔습니다.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종종 새 식구가 여행을 떠나자고 하더군요. 너는 여행을 왜 우리랑 다니려고 하냐? 너한테 마누라 있자녀? 개소리요? 엄마,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여자랑 못 살겠어요. 이혼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들의 말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겨우 3개월 살고 이혼하는 건 너무한 것 같아 충고를 해줬습니다. 임마야, 아무리 마누라가 못 같아도 사계절은 살아봐야 하는 것이여. 고작 3달 살았다고 갈라서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저도 어지간하면 참고 살려고 했는데 진짜 천방지축에 아나무인인 애랑 평생 살려니 오장육부가 매일매일 뒤집히는 기분이에요. 아들아, 아무리 그려도 아직은 아니여. 네가 선택한 여자이고 네가 선택한 결혼이여. 1년 동안 네 마누라가 바뀌는지 두고 보고 나중에 가서 다시 얘기하라. 저는 1년의 시간 동안 아주 어쩌면 며느리가 바뀔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며 아들에게 당장은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둘째 날에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셋이 관광지를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남편의 외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저희 식구는 어쩔 수 없이 여행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답니다. 어차피 꿀꿀한 여행이라 재밌지도 않았고 아쉬운 게 없어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공항 주차장에서 아들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는데 아들 녀석이 자기 양복을 갈아입겠다고 잠시 신혼집에 들르자고 하더군요. 또 며느리도 데려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길래 남편 외삼촌이 결혼식에 오지도 못했고 얼굴도 모르고 하니 아들만 옷을 갈아입고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럼 금방 갈아입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 나 옷 좀 마렵다. 같이 올라가자. 그래요. 아니, 아버지도 같이 올라가시죠? 차 안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시니까. 그래서 저희 세 사람은 아들의 신혼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비밀번호 1818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저희 세 사람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남녀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고성을 질러가며 신나게 그 짓을 하고 있어 저희가 집안에 들어온지도 몰랐답니다. 또 상간남 역시 본능에 충실하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들은 화도 내지 않고 침착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더군요. 이혼하고 싶다더니 마누라가 눈앞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어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나 봅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애꿎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네요. 저는 이제 때가 왔다 싶어서 어디 몽둥이가 없나 두리번거렸답니다. 이윽고 식탁 위에 대게 껍데기가 있더군요. 두 년놈은 몸보신을 하고 소파에서 뒹굴고 있던 겁니다. 이에 저는 대게 다리를 하나 들어서 표적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정확히 며느리의 이마에 명중했는데 대게 집게다리가 꽂혔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저희의 존재를 확인해서 경악하며 상간남을 밀어내고 발가벗은 몸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아가! 피 떨어진다! 네 대갈통 뚫렸구마! 자, 다시 한 방 간다잉! 대게 다리를 하나 더 던지자 이번에는 며느리의 콧구녕에 박혔어요. 이마와 코에서 물 흐르듯이 피가 줄줄 새어나왔죠. 아! 이거 피잖아! 어머님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사람 잡으려고 환장했어요? 그려 환장했구먼. 자, 다음에는 뭐시여? 물건이 어디에 달린 거요? 에라이 모르겠다. 저 자식의 보이지 않는 거식이다. 간다이. 상간남의 작은 소중이를 향해 집게 다리를 던지자 집게가 정확히 그곳을 가위가 소시지를 자르듯 거기를 물어버렸습니다. 으아! 이런 내 소중이가 뭐야 이거 피잖아. 아따야, 홍고추네. 저것을 갈아버려서 김장으로 버무리면 딱 익었다. 아니다, 너무 쬐깐해서 쓸데도 없겠어. 자, 아직 대게다리가 많이 남았다야. 또 던져줄 텐께 다음엔 어디에 꽂힐지 상상해보더라고. 저는 두 년놈을 향해 8개의 대게다리를 하나씩 던져주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슴과 엉덩이, 똥꼬, 그리고 상간남의 소중이 옆에 달려있는 쌍방울과 정수리까지 정확하게 명중해서 대게다리를 꽂아버렸답니다. 그러자 두 년놈은 대게다리를 뽑으려고 안간 힘을 쓰더군요. 아, 씨발! 좋게 말로 하면 되지. 왜 개다리를 던지고 지랄이야? 그렇게 나와야지. 그래야 내가 남은 분노를 싹 다 풀 수 있지. 저는 며느리가 대게다리를 뽑는 동안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이 바닥에 앉아 소중이와 쌍방울에 꽂힌 대게다리를 내려다보며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저기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전 그냥 개소리가 하도 급하다고 해서 온 거예요. 인연이 절 부르지 않았으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왔잖여. 시방 그 대게다리 뽑으면 안 될 텐데. 너 그러다 고자 된다. 병원 가서 조심히 뽑아야 해. 으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깊게 박혀서 뽑을 수가 없어요, 어르신. 저 119 좀 불러주세요. 제 옷이랑 핸드폰이 화장실에 있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연병하고 자빠졌네. 나가 너의 홍고추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오. 다신 남의 집 마누라를 잡아들이지 못하게 할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빠져 있는 홍고추 상간남은 혼자 뒹굴거리며 대게의 다리를 잡고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나란히 서서 동영상을 잘 찍고 있더군요. 저는 이제 그만 영상을 끝내라고 말해줬습니다. 아들, 그거 나중에 대게다리 꽂히는 건 편집해서 변호사한테 갖다 줘요. 잘못했단 이 엄마도 학교에 갈지 모른다고. 자, 그럼 싸게 시작해볼까? 어이, 나의 귀여운 며느리, 이리 와보란께? 한판 붙어야 쓰지 않겠어? 아, 씨발, 나 피나는 거 안 보여요? 어머님, 제가 오빠 같은 짜리몽땅 등신이랑 살아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저런 놈하고만 잠자리를 하는 게 말이 돼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순 없어서 오늘 스파게티를 먹은 거라 생각하고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지럴 겨드랑이 털로 스파게티 면가닥 뽑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년아, 넌 아웃이여. 이미 이혼은 확정이고 니년이 유책 배우자가 확실해졌다고. 그리고 난 아직 분노를 다 풀지 못했어. 이걸 풀지 못하면 나중에 암덩어리가 될 것 같은 게 싸게 덤벼보더라고. 아주 온 식구가 개 진상이네. 좋아, 2판 4판이다 이 할망구야. 제 나이가 8순이라 맨손으로 며느리를 때려잡는 건 불리할 것 같아 부엌에 있던 호두 까는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부들은 아시죠? 호두 까는 가위는 그 사이에 뭘 집어넣어도 아그작 하고 깨진다는 걸 말이죠. 저는 이 호두깎이를 들고 발가벗은 채 저에게 달려드는 며느리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코를 호두깎이 사이에 넣었어요. 아야, 움직이면 인형 콧구녕은 하나가 될 것이여. 너도 이거 써봐서 알지? 이야, 내 며느리 코가 이렇게 높았단가? 한 방이면 그냥 으스러지겠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말로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바람 피운 거 진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말 잘 들을게요. 뭔 소리여? 나의 아들은 이미 이혼을 결심했단께. 그럼 원하는 게 뭐예요?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내 코는 건들지 마세요. 이거 6번 수술해서 어렵게 뽑은 코라고요. 아이고, 많이도 했네. 가만히 있어봐. 너 이 실한 가슴통은 진짜요? 내가 한번 만져본다. 오메, 참말로 실하네. 이것은 진짜였구먼. 아, 이거 좀 부럽구먼. 아무튼 자자, 나의 며느라, 지금부터 너의 애미한테 전화해라. 내 아들한테 그동안 뜯어갔던 돈을 싹 다 입금하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바로 입금하게 혀. 그럼 네 콧구녕은 2개로 남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평생 콧구녕에서 콧물이 줄줄 새게 만들어버릴 텐께. 제가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아들이 결혼 직후에 사돈 내외에게 목돈을 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 용돈으로 준 건 그냥 무효가 나서 받아내지 못한다는 말을 주워 들은 적 있어 며느리의 6번 수술한 코를 인질로 잡고 스피커폰으로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코가 다칠까봐 노심초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서방한테 받은 돈 있잖아. 그거 얼마나 돼? 이 서방이 준 돈? 글쎄 대충 5천원 될걸. 사돈이 우리 집 해주지 않는다 해서 내가 야금야금 뽑아먹고 있지롱. 두고 봐라. 3년 안에 뽕을 뽑고 말 테니까. 엄마, 그 돈 지금 바로 다시 이서방한테 입금해. 너 지금 뭐라는 거냐? 내가 왜 그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할 테니까 일단 입금부터 해줘. 내가 나중에 한꺼번에 뜯어줄 테니까 일단 돌려줘. 내가 한 달 안으로 1억으로 돌려줄게. 뭐라고? 너 크게 뜯어먹을 거리를 생각했구나. 오, 이거 돌려주면서 신뢰를 얻어서 세게 뜯어낼 작정이지? 그래, 맞아. 알아들었으면 바로 입금해. 그래, 대신 한 달 뒤에 1억으로 돌려줘야 한다. 아니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사돈은 낄낄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 코를 여전히 호두깎이 사이에 끼우고 있었어요. 흠이 움직이지 마. 그러다 진짜 콧물 새는 채로 산단게. 네 애미가 얌전히 입금만 하면 거시기 해줄 것이요. 거시기를 해준다니요? 아, 풀어준다는 말이죠? 그건 네가 알아서 해석해라.
자, 그럼 네 애미가 내 아들한테 5천만 원을 돌려줄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아, 가만히 있어봐. 은행까지 가서 입금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게 심심하겠구만. 어이 총각, 거기 홍고추. 네, 저요? 어르신, 저는 아무 죄가 없으니 병원에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야 아프라고 던져 쓴 게 그러지. 총각이 우리의 지루함을 달래주더라고. 일어서서 춤 좀 춰봐.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꽃게춤인지 뭔지 추는 개그맨이 있더라고. 춤이요? 어르신, 저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거 지금 치료받지 못하면 평생 고자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게다가 불알에도 대게 다리가 꽂혀있어 이세를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제발 제 자식을 살려준다 생각하시고 저 좀 보내주세요. 그것은 자네 춤 실력에 달려있어. 우리가 한바구음을 짓도록 흐드러지게 쳐보더라고. 자, 노래 들어간다. 아들아, 음악 큐! 제 남편이 다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아들은 트로트 한 곡을 틀었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이 앓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어르신, 그런데 꽃게춤은 어떻게 추는 건지 제가 텔레비전을 잘 안 봐서. 무시오? 그 유행하는 꽃게춤을 모른다고? 이놈의 자식, 너 집에서 야동만 보지? 내가 알려줄 텐게 잘 듣고 쳐봐. 저는 상간남에게 뒤로 돌라고 한 뒤 다리를 넓게 벌리고 대가리가 바닥에 가도록 몸을 접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발목으로 잡고 옆으로 걸으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꽃게춤이었죠. 잘 알아들었지? 자네 똥꼬에 바람이 솔솔 잘 들어오게 자세 만들어 보라고.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전 그냥 전현이 놀자고 해서 온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저 총각 아닙니다. 집에 와이프가 있단 말이에요. 어르신, 저한테 수치심은 그만 주시고 그만 나가게 해주세요. 제 아내가 정력에 좋다는 장어를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오늘이 애가 생기는 날이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이 홍고추 신세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요? 총각이 아니었어? 엄마,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남의 집 귀한 가장한테 우리 앞에서 꽃게춤을 추라고 하면 안 되고 말고. 그럼 저는 보내주시는 건가요? 아따 자식이,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말을 자르네. 어이 아들, 삼시가 방에 가서 저 총각, 아니 유부남 새끼 핸드폰 가지고 나와봐. 그러자 상간남은 자기가 말실수를 한 걸 깨닫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핸드폰이 잠겨 있어서 아들이 상간남의 머리통을 후려 갈기고 엄지손가락을 잡아당겨 잠금을 풀었어요. 그리고 1번에 저장되어 있는 상간남 마누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반갑소. 누구세요? 그거 제 남편 핸드폰인데 주우신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섹시 남편이 여기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구경 한번 해보시겠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누구세요? 그래서 전 발가벗고 대게다리에 꽂힌 상간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 뭐야? 거기 어디고 뭐 하는 거야? 왜 발가벗고 있는 거고? 그건 뭐야? 당신 소중이에 꽂힌 게 뭐냐고? 왜 홍고추가 된 거야? 섹시 나가 설명해 줄게. 이놈의 새끼가 내 며느리랑 요로콤 보이지? 발가벗은 요년이랑 그 짓거리를 했어. 그래서 내가 섹시 남편을 조금 다치게 했구먼. 뭐라고요? 그럼 그이는 이제 밤일을 못하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바람 피운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 자식 원래 바람둥이였어요. 내가 그동안 밤일 때문에 참고 계속 살아왔는데 이제 고자라니. 내 남편이 고자라니. 당장 이혼해. 상간남 아내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돈이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입금했더군요. 그러자 며느리가 이제 놓아주고 끝내라고 했는데 그냥 호두까기를 꽉 눌러서 며느리년의 코를 빠지직 소리가 나도록 으스러버렸습니다. 내 코! 이게 얼마짜리인데 내 코를, 코피, 콧물, 씹어 존나게 줄줄 새잖아. 이 할망구야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내 코를 찝고 지랄이야?
나가 콧구멍은 2개 남겼구만. 콧날만 날려버렸다고. 이 정신나간 미친 할멈아, 가만 안 두겠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며느리가 저에게 달려들자 손가락 2개로 며느리 콧구녕을 쑤셔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 들어 올렸어요. 아, 아파요, 어머님! 이거 놔주세요. 그니까 조용히 있을 것이지 왜 대들고 그랬어? 자, 콧구녕 하나로 만들어줄게. 간다이. 2 손가락을 뽁 소리가 나도록 세게 뽑았더니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119를 불렀어요. 그런데 구급대원들이 상간남의 홍고추를 보고 기겁하더니 며느리의 부어오른 맞박과 콧구녕을 보고 경악하더군요. 여하튼 2 년놈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갔답니다. 나중에 결과를 들어보니 며느리는 콧뼈가 으스러져서 성형수술이 불가능하다 했고 맞박은 집게다리의 흉터를 지울 수 없다고 하더군요. 가슴과 엉덩이도 마찬가지고요. 또 상간남은 안타깝게도 홍고추와 쌍방울 모두 되살리지 못했다 합니다. 앞으로는 바람도 피우지 못할 것이고 살고 있는 색시와 이혼하게 생겼더라고요. 이들은 바로 불륜과 사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완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로 아들 결혼에 들어갔던 돈 전부와 추가로 위로금까지 받게 되었네요. 사돈 내외와 며느리는 없는 재산을 다 털어놓아서 세 식구가 어디 변두리에 있는 작은 월세방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한바탕 복수를 해주고 끝장을 보게 되니 80년 만에 가장 짜릿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이야기를 하자면 이혼하고 반년 만에 새 애인을 만났답니다. 매매혼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고 전 며느리처럼 돈 보고 덤빈 여자도 아니었어요.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새로 이직해온 저보다 키가 작은 귀여운 색시였답니다. 아들과 나란히 걸으면 키 차이도 딱 맞아서 보기에도 아주 예쁘답니다. 지금 며느리는 술을 입에도 대지 못하고 살림도 아들과 반반으로 나눠서 잘 꾸려가고 있네요. 며느리 나이가 40대 중반이라 아이 갖는 건 아직 모르겠어요. 괜히 억지로 낳으라고 하면 속상해할 것 같아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고 있답니다. 지금 며느리의 도움으로 사연을 쓰고 있는데 제 말을 받아 적는 며느리가 대개 투척 장면에서 빵빵 터지네요. 여러분도 제 며느리처럼 똑같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일게요. 모든 가정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이 팔순의 노인네가 2 손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